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쳤다. 전직 검사 한도윤, 칠순을 넘긴 그는 이제 매일같이 집안에 머물며 손녀 지민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왔지만 아이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그날도 지민은 색연필을 쥐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분홍, 파랑, 검정 작은 손이 종이 위를 분주히 오갔다. 도윤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아이에게 향했다. 할아버지, 다 그렸어요. 엄마랑 저예요. 활짝 웃으며 내민 그림 한 장.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림 속 서연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웃음 곁에는 시퍼런 멍이 드리워져 있었고 팔뚝에는 가느다란 바늘 자국 같은 점이 늘어서 있었다. 곁에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주사기를 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림 뒤편에는 어른의 키보다 훨씬 크게 검은 건물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남자를 감싸는 그림자처럼. 지민아, 이 남자는 누구니? 엄마 옆에 항상 있는 아저씨예요. 흰 옷 입고 바늘 들고 다녀요. 엄마 아프다고 하면 웃어요. 그리고 저 큰 집에 살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흰 옷을 입은 아저씨, 주사기, 웃음, 그리고 저 큰 집. 도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의사는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재벌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선 인물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혁. 병약한 딸 서연의 담당 의사이자 곧 사위가 될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명망 높은 의사,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 의료재단의 아들이기도 했다. 도윤은 딸에게 몇 번이나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민혁을 구원자처럼 의지하고 있었다. 지민아, 엄마는 괜찮니? 아저씨가 엄마를 아프게 하진 않니? 엄마는 자꾸 누워 있어요. 약 먹으면 눈이 감겨서 오래 자요. 아저씨는 엄마 옆에서 웃고 있고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검사 시절 도윤이 한때 청탁으로 덮었던 의료사고 사건, 환자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 억울하게 쓰러져간 얼굴들. 그 사건의 주인공 이름은 시간이 흐르며 잊힌 듯 했으나 아이의 그림이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림 속 서연의 웃음은 삐뚤게 흔들려 있었고 그 곁에서 미소 짓는 의사의 얼굴은 마치 빈 껍데기 같았다. 그리고 그 뒤편 재벌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삼킬 듯 드리워져 있었다. 안 돼. 이번만큼은 눈 감아줄 수 없다. 그 순간부터 도윤의 평온했던 노년은 서서히 균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오늘도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한 숨결. 민혁은 정갈한 흰 가운 차림으로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어제 약 조절했으니까 분명 좋아졌을 겁니다. 예,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요. 민혁 씨 덕분이에요. 민혁 씨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민혁은 다정하게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따뜻해 보이는 손길. 그러나 도윤이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혁은 언제나 정확했고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쩐지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고 길들이는 듯한 태도. 진료가 끝난 후 민혁은 서연을 데리고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다. 오랜만에 데이트라는 듯 서연의 얼굴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이 카페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곳이에요. 여기 바리스타 청년도 제가 장학금으로 지원했죠. 서연 씨,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정말 대단해요. 민혁 씨는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참 많은 걸 하고 있네요. 도윤은 창가 자리에서 멀리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단에서 후원, 장학금 지원. 딸이 모르는 사이 민혁의 뒤에는 재벌가의 막대한 자금과 네트워크가 버티고 있었다. 사람을 돕는다고?
아니, 권력을 다지는 거겠지. 나는 법정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 이런 미소 뒤에 감춰진 이빨들을. 서연은 그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웃음을 보였지만 도윤의 손끝은 신문지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딸이 기댄 사람이 과연 구원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앙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카페 창가에 앉은 엄마와 민혁.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민혁의 얼굴 위에는 아이가 검은 색연필로 덧칠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 옆에 있는 아저씨. 웃는데, 웃는 게 무서워요. 작은 아이의 감각은 어른들보다 먼저 진실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공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벤치 주위를 물들였다. 민혁은 서연과 지민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지민아, 이리 와. 아저씨가 풍선 사줄게. 정말요? 빨간색이 좋아요. 민혁은 풍선을 건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민혁 씨, 정말 고마워요. 지민이 이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걱정 마세요, 서연 씨. 앞으로는 제가 당신과 지민을 지킬 겁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도윤의 눈에는 어딘가 지나치게 계산된 장면처럼 비쳤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사진 속 장면 같았다. 사람은 웃고 있지만 그림자가 웃지 않고 있다. 그건 내가 검사 시절 수없이 봐왔던 얼굴이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대기업 의료재단 산하병원에서 발생한 약물 과다 투여 사망 사건. 환자들은 잇따라 의식을 잃었지만 담당 의사와 병원은 치료 목적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청탁을 받고 그 사건을 단순 의료사고로 종결시켰다.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시신 사진은 아직도 도윤의 기억 속에서 선명했다. 창백한 얼굴, 팔에 남아있던 주사 바늘 자국, 그리고 억울한 듯 굳어있던 눈. 지민은 벤치에 앉아 또다시 색연필을 꺼냈다. 이번 그림에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풍선을 건네는 민혁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민혁의 발밑에 커다란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덧칠했다. 할아버지, 아저씨, 그림자 너무 커서 무서워요. 도윤은 그림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로서의 흰 가운, 그리고 재벌가의 검은 그림자. 민혁의 두 얼굴이 아이의 그림 속에서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이 그림자를 알고 있다. 과거에 내가 눈 감아버린 그 사건, 그 그림자가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가을 햇살 아래 웃음소리와 낙엽이 흩날렸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서재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는 바닥에 흩어진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지민이 그린 오늘 낮의 또 다른 그림이었다. 그림 속 서연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곁에는 흰 가운의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서 있었다. 아이의 서툰 그림체였지만 표현은 섬뜩할 만큼 직설적이었다. 지민아, 이건 뭐니? 왜 엄마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엄마가 자꾸 누워만 있어요. 아저씨가 약 주면 더 오래 자요. 그리고 엄마가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아저씨가 속삭였어요. 순간 도윤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아이를 달래듯 안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죄책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검사 시절 자신이 외면했던 의료사건.
그 사건 기록 속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다. 환자는 줄에 묶인 채 의식을 잃었고 의사는 치료라 주장하며 약물을 더 투여했다. 증거는 분명했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사건은 묻혔다. 지금 눈앞의 그림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듯 했다. 그리고 이번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어딘가 몽롱한 눈빛. 아버지, 늦게까지 뭐 하세요? 민혁 씨가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 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서연아, 내 몸은 괜찮니? 약은 내가 원해서 맞는 거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 씨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 쓰러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서연의 눈에 어린 반짝임은 믿음과 맹목이 뒤섞인 빛이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그림을 서류함에 숨기듯 넣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밤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혁은 단순한 사위가 아니다. 그는 딸을 병들게 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창문 너머 병원 로고가 선명히 보이는 재단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조롱하듯.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민의 그림, 서연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오래전 사건의 기억이 한데 뒤엉켜 머릿속을 괴롭혔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병원 주차장. 민혁이 퇴근 후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도윤의 시선에 낯익은 약병들이 스쳤다. 일반 환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강력한 신경 억제제였다. 예전에 내가 보고도 덮었던 사건에서 사용된 약물이다. 왜 민혁의 손에 그게 있는 거지? 민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약병이 든 박스를 검은 가방에 넣고 차 문을 닫았다. 그 표정은 환자 곁에서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마치 기계처럼. 도윤은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손이 떨렸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지민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민혁 씨가 늦는다고 해서요. 곧 갈게. 기다려라. 도윤은 사진을 찍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 눈앞에서 범죄의 단서를 놓쳤지만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힘없어 보였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 민혁 씨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그 사람 늘 제 곁을 지켜줘요. 아버지는 왜 자꾸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서연아, 내 몸에 들어가는 약, 그거 정말 필요한 거 맞니? 나는 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 아버지!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윤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지민이 또다시 그림을 들고 왔다. 이번 그림 속 엄마는 식탁 앞에서 울고 있었고 옆에 앉은 남자는 웃고 있었다. 아이의 크레파스는 민혁의 얼굴을 붉은색으로 칠해 놓았다. 할아버지, 엄마가 울고 있는데 아저씨가 웃어요. 왜 웃는 걸까요?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윤은 손녀의 작은 목소리에서
자신이 지금 놓여 있는 싸움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다시금 느꼈다. 이 싸움은 곧 가족의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 며칠 동안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증거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딸은 민혁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만 미쳐가는 듯한 고립감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엔 검사 시절 다루었던 사건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껏 낡은 파일, 희망의료재단 약물 과다 투여 사건이 손에 잡혔다. 도윤은 기록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주사 바늘 자국이 빼곡히 남은 환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젊은 여성,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민혁. 그 이름은 분명히 기록 속에 있었다. 사건 당시 수습 의사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이름.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혁은 이미 과거 사건과 얽혀 있었고 자신은 그 진실을 덮어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권력에 휘둘려 내린 선택이 지금 딸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한도윤 검사님 맞습니까? 당신이 덮었던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손에 쥔 수화기가 떨렸다. 죽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가? 도윤은 급히 과거 사건 관련 인물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속에서 낯익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현재 재단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사회. 그렇다면 그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 마침내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혁은 단순히 딸을 위협하는 개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재벌가와 의료재단, 그리고 과거 은폐된 사건의 연장선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서재 불빛 아래 도윤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외면한 그날의 선택이 지금 내 딸을 죽이고 있구나. 바로 그때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은 손에는 또 다른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곁에는 의사와 함께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한 명의 그림자만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아저씨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옆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는 어른들이 은폐한 진실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다. 도윤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림은 곧 현실의 조각이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올려져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썼고 민혁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국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식사 좀 하셔야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민혁의 말은 매끄러웠다. 겉보기엔 사위로서 더할 나위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이 집안의 중심은 이제 나라는 선언처럼. 저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건 뭘까? 과거 기록 속에서도 그는 웃고 있었다.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도. 서연은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 속에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묻어 있었다. 아버지, 민혁 씨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준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도윤은 딸의 떨리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 손끝에는 작은 멍 자국이 있었다. 바늘을 찔린 흔적처럼 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아, 내 몸, 그 약물, 내가 원해서 맞는 거냐? 아버지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혁 씨는 의사예요. 저를 살리고 있는 거라고요.
민혁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아버님, 서연이가 이렇게 예민한 건 병 때문입니다. 걱정하실 만하지만 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조만간 더 나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침착했다. 그러나 도윤의 눈에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보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이 수없이 들어왔던 변명과 똑같았다. 그날 밤 지민은 또 다른 그림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커다란 식탁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고 가운데 앉은 아저씨는 크게 웃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색연필로 덧칠된 하얀 약병이 가득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손녀의 그림을 움켜쥔 채 말없이 숨을 고르며 서재로 향했다. 과거 기록과 현재의 그림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집안의 균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서막이라는 것을. 저녁 식탁은 다시 차려졌다. 그러나 그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의 식탁이 아니었다. 숨죽인 긴장과 억눌린 감정이 가득 차 작은 말 한마디에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아버님, 요즘 검사 출신답게 너무 예민하십니다. 그 시절처럼 모든 걸 의심하고 파헤치려 드시는 건 가족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민혁 씨,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다. 내 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만하세요. 아버지! 민혁 씨는 제 목숨을 붙잡아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게 싫으신 건가요? 서연의 울부짖음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아, 나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널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민혁은 잔잔히 웃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아버님,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건 노인의 망상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가 도윤의 인내심을 부수었다. 손에 들린 밥그릇이 식탁 위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파편 소리에 지민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제발 그만 싸워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또 다른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 엄마는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의사는 크게 웃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산산이 부서진 접시와 붉게 칠해진 약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림에서 사라져요. 아저씨가 엄마를 지우고 있어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예언 같았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꼈고 민혁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은 차가운 파편을 움켜쥐며 결심했다. 이제는 말로 끝낼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 전 도윤에게 걸려왔던 낯선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죽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는 목소리는 마치 그를 법정이 아닌 또 다른 심판대로 불러내는 듯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다시 눌렀다. 짧은 신호음 뒤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를 만나 진실을 찾고 싶다면 철운동 소연병원 근처의 낡은 집으로 오십시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집안, 퀴퀴한 냄새 속에서 그를 맞이한 건 10년 전 의료사건 피해자의 언니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당신 그때 검사였죠. 당신이 사건을 덮어서 내 동생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닙니다. 도윤은 그 말에 숨이 막혀왔다. 양심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땐 제가 미련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민혁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한 젊은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검사 시절 도윤과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다. 선배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민혁은 의사협회와 재벌가의 방패 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손을 잡는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날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옮겨졌고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법정의 공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민혁 측은 화려한 변호인단과 협회 인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언론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강민혁 박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모든 처방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후배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증인들은 하나같이 민혁을 옹호했다. 마치 짜여진 각본 같았다. 환자가 쇠약해지는 걸 치료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약물 중독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건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군요. 10년 전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검찰 기록도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순간 재판장의 시선이 방청석을 향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한순간 몸이 굳었다. 비록 피고인석에 앉아있진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게 법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 입술 끝에 걸린 미소는 승리를 확신한 자의 것이었다. 그날 밤 지민은 또 한 장의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 아저씨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크게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작게 구석에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검은색 크레파스는 할아버지 주변을 짙게 칠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저씨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점점 없어져요. 도윤은 그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그림은 법정에서 마주한 현실 그대로였다. 진실은 홀로 고립돼 있었고 거짓은 권력의 미소 속에 가려지고 있었다. 법정은 싸늘하게 민혁의 편에 섰다. 의사협회의 증언, 재벌가의 변호인단, 언론의 기울어진 시선. 그 어느 것도 도윤의 편에 서지 않았다. 패배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재판장을 나서던 서연의 발걸음도 무거웠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던 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다.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의사의 눈빛 같았다. 밤이 깊어 서연은 결국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동안은 민혁을 감싸며 아버지와 대립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아버지, 저 혼란스러워요. 민혁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환자로만 보는 걸까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였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붙잡았다. 사랑이라면 널 아프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가 내게 한 건 치료가 아니라 구속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아버지, 민혁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도윤은 딸을 끌어안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너진 가족의 틈새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흰 봉투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봉투 안에는 최근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수액 라인이 연결돼 있었다. 민혁은 다정하게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치료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도윤의 손이 굳었다. 민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연을 단순한 환자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슬은 가족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흰 봉투에 이어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도윤의 집 앞에 놓였다. 희망병원 약물 오남용 사건. 도윤은 그 제목만 보고도 몸이 굳었다. 10년 전 자신이 검사 시절 덮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 기록, 약물 투여 내역,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땅에 떨어지듯 내려앉았다. 그래, 난 이미 내 이름을 봤었다. 그때 널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괴물은 자라났고 지금 내 딸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바로 그날 밤 서연이 집에서 사라졌다.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 지민이를 부탁드려요. 저는 괜찮아요. 도윤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메모를 쥐었다. 서연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서연, 내가 날 떠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지민은 아직 내 환자야. 지금 당장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겠어. 그 말은 서연의 숨을 멎게 했다. 지민을 지키려면 자신이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민혁의 병원으로 향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병원 안에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팔에는 약물 투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하얀 가운 차림으로 곁에 서 있었다. 10년 전에도 당신은 내 이름을 봤죠, 검사님. 그런데도 사건을 덮었어.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민혁은 오래된 사건 기록을 도윤 앞에 내던졌다. 그 속에는 분명히 도윤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무혐의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정의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죠. 당신이 눈을 감아준 덕분에 나는 자라났고 이제 당신 가족은 내 환자가 됐습니다. 도윤의 온몸이 흔들렸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으로 괴물을 키운 공범이었다. 내가 널 만들었구나.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이 사람 언제부터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음은 칼날처럼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자리도 없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했군요. 검사님,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눈을 감아줬기에 나는 자라날 수 있었지. 그 순간 도윤은 마치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듯 몸이 떨렸다. 판결문도 기록도 필요 없었다. 그의 죄는 이미 현실 속에서 되살아나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단지 두 사람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작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서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곧 법정에서 세상 전체 앞에 울려 퍼지게 될 운명이었다. 며칠 뒤 서울지법 대법정. 방청석은 언론과 피해자 가족으로 가득했다. 재벌가의 방패도 의사협회의 변명도 오늘만큼은 가려질 수 없었다. 법정 스크린에 녹취록이 재생됐다. 스크린 속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차갑고도 뚜렷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했군요. 검사님,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눈을 감아줬기에 나는 자라날 수 있었지. 법정 안이 얼어붙었다. 민혁의 자백이 증거물로 공식 제출된 순간이었다. 그건 맥락을 왜곡한 거다. 나는 단지 치료의 과정을. 맥락이 왜곡됐다면 왜 피고인의 목소리로 이런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아줬기에 나는 자라날 수 있었지. 이것이야말로 은폐된 진실의 핵심 아닙니까? 민혁은 더 이상 태어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법정 안에서 드디어 피고인으로 서 있었다. 재판장님, 목취는 맥락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범죄 행위와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첫째,
피고인은 환자 차트를 조작했습니다. 다수의 환자가 같은 용량, 같은 기록으로 반응 약물하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허위 작성입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동일한 글씨체로 적힌 차트 기록이 줄지어 띄워졌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둘째,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주사 앰플. 분석 결과 일부는 인간용 허가가 없는 수의용 안락사 약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포장 방식은 병원 멸균실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자택 멸균기 패턴과 일치합니다. 법정에 앰플 사진과 감정서가 제출됐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셋째,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IRB 승인 없이 환자들에게 실험적 약물 투여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설명 없는 동의서 서명 강요, 부작용 은폐, 반복된 과다 투여. 이 모든 것이 살인의 고의를 보여줍니다. 민혁 교수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켜도 치료적 과정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보고하면 기록을 직접 바꾸고 반응 약물하고 적었습니다. 제 아들은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 몇 번 맞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죽었습니다. 그때 주사를 놓던 사람이 바로 저 피고인입니다. 증언대 위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민혁의 눈빛은 흔들렸다. 피고인 강민혁. 피고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약물을 반복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허위 작성했으며 불법 약물을 보관 사용해 환자들의 생명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살인 미수,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마약유관리법 모두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구속영장이 낭독되자 집행관들이 다가와 민혁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웠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웃음기마저 사라졌다. 방청석에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다시 무너짐 대신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있었다. 10년 전 그는 눈을 감았고 그 대가로 오늘의 비극이 만들어졌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강민혁의 이름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감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침묵과 선택이 괴물을 키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차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 사과가 그들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소한 잊힌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인된 순간이었다. 정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늦었지만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번만큼은 정확히 내려졌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빛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